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조금 이제 요즘 좀 민망하죠. 뭐냐면 초과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최고의 강의라고 선전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 패턴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거고, 지금 이제 장이 좀 많이 힘들고, 여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좀 기대들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이 안 움직였는데, 자, 오늘 먼저 이제 시황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은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반응이 아니라 거꾸로 밀려버렸죠. 그 앞부분에서도 잠깐 나갔지만 오늘 사실 지수를 밀어냈던 것은 삼성전자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금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래소 기준으로 크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진폭이 없다는 거죠. 하루의 변동폭이 보통 이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지수는 흘러내리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거는 비단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거의 같은 반응인데 제가 이제 다른 프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경제 다른 프로에서 주로 시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요번 주에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요번 주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를 좀 지지되면 된다. 여기에 좀 지지를 받으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로 아침부터, 결국은 이제 노란 선이죠. 이게 21선이,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지수가 밀리는 폭 내지는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종목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래량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니죠.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은 있지만 분명히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선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장을 좀 억누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지수는 분명히 오늘 좀 반영을 좀 해줬어야 되지만 지수의 방향은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같은 장은 좀 상당히 좀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하루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종목이 올라오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안 피곤한데 문제는 뭐냐면 장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장은 날도 찌뿌둥한 상태에서 종목들이 잃어버리니까 좀 상당히 힘든 하루가 좀 지나간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합리적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비합리적 구간인데 네. 경험치로 봤었을 때 오래 못 가요. 경험치를 봤을 때 굉장히 오래 못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라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비이성적인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은 항상 합리적 구간에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합리적 구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별 재미를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굉장히 지루한 패턴에다가 더더군다나 중간에 한번 크게 맞았죠, 종목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이 정도에 있던 종목들이 쭉 빠져서 반등하는 척하다 다시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식하는 분들은 이 구간이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는 그냥 빠지나 보다 하고 좀 버티다가 결국은 빠졌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루한 패턴들을 보일 때 이때가 가장 어려운 구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은 비합리적 구간인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합리적 구간으로 접근을 할 거다. 시장은 합리적 구간으로 결국은 가면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이상해 보이고 어쩌지만은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맞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맞았어를 확인하는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들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 견디시는 게 힘들어서 대부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최악수를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라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뭐가 올라왔냐면 전통주들, 굴뚝주들이 올라왔다. 그래서 뭐 조선, 철강 이런 게 움직였다. 그럼 얘네들이 크게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을 받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더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변곡을 한번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런 맥락에서 현재의 장세를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충분히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 개별 종목의 연장선상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쪽을 좀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뭐 메디톡스 같은 거를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면 예, 주봉으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우시겠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메디톡스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디톡스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종목장의 1세대 종목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1세대 종목군들이 끝나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꺾일 때 바로 치고 나오면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냐면 2세대 종목군들이 올라올 겁니다. 얘네들이 끝나고 다음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쉽게 보여주면 안 돼요. 쉽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승을 엄청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일반인들한테 다 니네들 가져라 하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얘네들도 출발할 때 상당히 고통 구간이었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와 여기가 고점과 저점권이 30-40% 정도씩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 붙었더니 확 밀어서 손절 나가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쫓아붙었더니 손절 나가고 이러면서 바닥에서도 30-40%, 40-50%의 구간을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이 안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지금 정확하게 뭐를 이해하시려 하면 되냐면 이 2세대 종목군들이 올라와야 돼요. 자, 바이오라고 해도 예전에 얘네들이 올라오는 바이오가 아니고요. 그리고 IT라고 해도 예전에 얘네들이 올라오는 IT가 아니고요. 분명히 종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변곡을 한번 주고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큰 폭으로 같이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따라 붙어버려요. 근데 정작 종목은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의 신호를 보면서 여기서 출발하면서 시세는 여기서 붙일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빠졌을 때 대부분 많이 타서 고점이 이만큼인데 최소한 고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면서 분위기는 이쪽에서 몰아놓고 2세대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조용히 출발을 하는 거죠. 조용히 출발을 해서 이 상승은.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저쪽이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저는 2세대 종목군들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과 지금 바닥에서의 물량 매집과
그리고 상승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드리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쪽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금 장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뭐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2세대 종목군이 올라오는 거에서 핵심 종목들을 잡아내는 전략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강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 있는 종목에 배팅을 하라.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서는 절대 수익을 못 내고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쪽.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업 분석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걸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강의 시간에 상업화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출발을 할 거고요. 오늘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오늘 그 대박플러스 쪽에서는 뭐를 말씀드렸냐면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바이오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 바이오 쪽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바이오 쪽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은 이것만 갖고 강의를 해도 뭐 며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바이오를 갖다가 우리 큰 틀에서만 먼저 좀 보고서요. 쪽에서 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보통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뭐 세포 치료제가 있었고요. 뭐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세포 배양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세포 치료제요. 세포 치료제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조직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 같아갖고 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바이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관련주가 있죠. 자, 줄기세포 관련주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라고 나눠줄 수가 있고요. 배아줄기세포의 최고 핵심은 뭐냐면 차 바이오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황우석 박사가 다시 돌아오셨다며요. 그래가지고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처음 이제 그 시장에 그 등장을 했던 건 꽤 오래전 얘기였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은 황우석 박사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황우석 박사가 상장돼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배아줄기세포에서 큰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줄기세포에서는 차바이엔, 뭐 메디포스트, 그리고 파미셀, 뭐 이런 정도를 지금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체줄기세포 쪽에서 실질적으로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신약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있는 데입니다. 파미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파미셀 역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만 있느냐.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업화가 많이 진행된 거는 어느 쪽이냐면 미용 쪽으로 많이 접근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 성형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미용 쪽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상업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는 건 신약보다는 미용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 쪽이 한 분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또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블록버스터 시장 만기가 보통 2012년부터 도래해서 2017년까지 거의 다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요. 그럼 이게 건당 하나당 보통 40억 불 시장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 복제약을 바이오 쪽의 복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향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제네릭 쪽 뭐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어떤 그 복제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쪽을 통한 복제약이 시장 규모나 영업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 집중되는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어떤 그 복제약을 만들어내면서 뭐 얘기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은 어느 쪽이냐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이수앱지스.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작은 셀트리온보다는 이수앱지스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시밀러 쪽은 송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송인가요? 여기에 또 단지가 있는데 하나케미칼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이거를 정리해드린 것은 우리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조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메디톡스, 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요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자,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그러는데 제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의료기기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삼성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 의료기기 쪽의 관련 업체의 M&A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이제 흡수를 해버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 메디슨인가요? 이게 이제 메디슨이 이제 대표적인 M&A 사례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시장도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MO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종의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동물 배양을 통해서 배양 탱크를 이용해서 배양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CMO 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에스텍파마 그리고 바이오 톡스텍,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DNA 링크 이 정도를 좀 쭉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바이오라고 많이 접근하는 건 이제 신약입니다. 근데 신약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CTC 바이오, 메디프론, 인트론 바이오, 크리스탈, 레고캠 바이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최소한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15년의 과정을 모두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임상 1상, 임상 2상,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 물건을 팔아버려서 얘네들 물질을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신약이라는 걸 평균적으로 보니까 신약 나오는 데까지 해서 15년 정도고 블록버스터 신약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15년 동안 얼마 정도로 써야 되냐면 5억 불 정도로 써야지 그래도 의미 있는 신약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5억 불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봤을 때는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신약이 성공하게 되면 보통 17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버냐면 한 20억 불 정도의 돈을 평균적으로 벌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복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접근 자체를 갖다가 너무 신약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큰 틀로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은 정확하게 뭐를 많이 얘기할 거냐면 이쪽을 얘기할 거고요. 이쪽에 관련된 종목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정하셔야 돼요. 큰 틀을 정하셔야 되고 바이오 쪽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연하거든요. 너무 막연한데 신약 나온대. 언제 나오는 그리고 뭐가 된대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줄기세포 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줄기세포라는 거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전에 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체 조직에서 검은색 신체 조직에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세포 자체가 어떤 분할을 통해서 뭔가의 어떤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체와 배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배아라는 것은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분화가 가능한 쪽이고요. 성체라는 것은 자기가 갈 길이 결정돼 있다. 그래서 근육으로 가면 근육으로, 아니면 뭐 뼈대로 가면 뼈대로 가고, 뭐 골수로 가면 골수로 가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들이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앞서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배아줄기 세포가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이 더 유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종교적인 논쟁들이 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나라들은 이 부분을 좀 막고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이 부분을 좀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우리 쪽에서 가장 크게 줄기세포의 시장이 확대된다면 아마도 성체보다는 배아 쪽이 더 클 건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그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거는 어느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성체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자, 이 부분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배아줄기와 유도만능인데, 요거는 한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건 한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가지고, 좀 하얀 부분은 잘 안 보일 것 같아갖고요. 자,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서, 여기다가 제거된 난자에다가 체세포를 넣고, 그리고 배반포 형성을 해서, 결국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한다.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서 여기다가, 그 체세포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커지게 돼서 어떤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갈 길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제 배양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얘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도 다 커버된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게놈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게놈 프로젝트하고 배아줄기 세포가 만나게 되면 맞춤형의 관리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성체줄기 세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조직에서 세포 자체를 추출하는 거예요. 인체 조직 자체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순수 줄기세포로 분리배양한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킨다. 이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환자한테 직접 주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체세포에다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역분화 과정이라는 얘기를 통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 화학물질을 첨가를 해가지고 역분화시켜서 거꾸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어떤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쪽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체 줄기세포. 그리고 사실 이쪽도 진행을 하지만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연구에 분명히 제약 요소가 상당히 많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쉽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배아줄기 세포니, 아니면 성체줄기 세포니 이렇게 나누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줄기세포 종목인데 이게 배아줄기세포 종목인지 성체줄기세포 종목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만들어낸 신약의 한계가 어딘지 그런 걸 좀 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어느 길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성체줄기세포는 거기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그림을 이게 훨씬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배아줄기세포 쪽에서 지금 보면은, 배아줄기세포 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증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져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얘네들은, 이런 걸 통해서 성체줄기세포를 가서, 얘는 갈 길이 얘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요렇게 만들어지면 요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드는 과정들이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냐가 결정되겠지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만들어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큰 거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몸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기증을 받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들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어떤 나라는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압박은 좀 많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있는데, 유도만능줄기세포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체세포 안에다가 뭔가 화학적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확대됐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빨간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빨간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시키고 순수하게 이 파란 부분만을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쪽 불완전하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이 암 발생 위험이라는 걸 좀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줄기세포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줄기세포 관련 쪽에서 봐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자,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업화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줄기세포 관련 쪽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했던 업체가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죠. 차바이텍인가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아직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약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약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하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했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요. 파미셀은 하티셀그램. 이 파미셀이 예전에 이제 합병하기 전에는 주가가 이제 거의 100만 원대를 넘어갔었죠. 100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액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100만 원짜리가 막 상한가 치고 그때 그랬었죠.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게 줄기세포 관련해서 상업화의 문제점에서 현실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들,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와 파미셀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치료제는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치료제를 앞으로 더 키우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난제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자금력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나가는 속도를 빨리 만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건 가능한데 아직 연구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줄기세포 관련 종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연구 개발은 지금 확실하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은 확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투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RNL 바이오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RNL 바이오는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막연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 2상 갔대요. 근데 임상 2상 갔다고 해서 돈 벌어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못하게 되면 임상 3상을 못할 뿐더러 더더욱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상이라는 단계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그러면 얘네들이 연구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럼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약회사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 뭐 그럼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에서 자금을 대주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업화가 안 되거나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연구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바이오 쪽 종목이나 줄기세포 종목을 갖다가 재무제표로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재무제표로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부도의 위험에 있는 회사, 추가적인 투자를 못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회사는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 투자에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죠.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회사들은 연구개발이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이 진행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갈 때는 임상 2상을 갈 때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임상 3사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적정 주가로 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속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해외에다 매각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줄기세포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원하는 그림을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이 그런 그림을 갈 때 얘네들이 분명히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삼성의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은 원하는 안이 뭐냐면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서 무조건 현금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 미래의 사업에다 재투자하는 형태로 가겠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나 존재하기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 많이 걸리는 쪽은 당장은 투자를 보류한다. 그래서 삼성이 주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그 의료기기.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는 M&A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송도에다 공장 져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 보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현금 창출을 해서 결국은 이걸 근간으로 해서 바이오 신약을 하겠다. 근데 바이오 신약도 뜬구름 잡아먹는 그런 신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쪽으로 먼저 가겠다.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바이오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았을 때는 바이오 쪽의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막연하게 신약 나온다라고 얘기하고서 접근했다가는 15년, 20년 투자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이 안 되는 쪽에서 투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투자 중단 그리고 연구개발 중단 거기에 다른 문제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건 줄기세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신약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이런 쪽이 필요하고 아니면 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던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고 그러한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전문 분야가 아니신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까 그래도 우리가 접근 가능한 종목은 파미셀 그리고 아까 메디포스트 그리고 차바위엔 뭐, 요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인트로젠 같은 경우도 좀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에서 먼저 좀 보시자고요. 요 정도에서 좀 보시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파미셀 같은 경우는 2011년도 7월 달에 정확하게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티셀그램. 자,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줄기세포가 성체냐 배아냐는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 앞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성체라는 건 갈 길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강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래서 파미셀이 만든 쪽은 뭐냐면 정확하게 배아줄기 세포 쪽은 아니고 성체줄기 세포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그 아까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골수를 가져오냐 뭐를 가져오냐를 통해서 배양을 어떻게 시켜서 뭘로 간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골수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골수를 기반으로 해갖고,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티셀그램이 그런 쪽의 약을 만든 거라고 했고요. 자, 이제 이게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판매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약을 써줘야 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고요.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먼저 처방을 내리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다 써보고 이상 없으면 그때 처방전을 내려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처방을 내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적용증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난치성 발기부전 치료제 쪽이나 중증 하지혈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강견병 치료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만든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얘네들은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치료제는 만들었으니까 이 치료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미셀은 그래도 이제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그래서 파미셀램이라는 이런 쪽을 지금 하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줄기세포 보관, 그리고 화장품,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업화에 대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면서 파미셀은 회사를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쪽, 하티셀그램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상업화가 완성이 돼서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파미셀에 대한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는 중장기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이 나왔던 게 지금 이제 한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점을 찍었죠. 최고점을 찍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신약이 바로 팔리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폭등을 못 했던 이유가 상업화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화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버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적인 사업 구조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치료제가 완성된 거에 대한 시장의 적정 평가가 이루어지면, 아니면 의사들의 처방전이 올라온다라는 들 제대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약은 만들어 놨으니 회사의 소위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서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은 지금 봤을 때는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는데 요거에 대한 전제를 놓고서 파미셀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봐야 뭐 크게 어떤 변화들을 좀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들이 깔린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보면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먼저 차트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근데 자, 이게 이제 메디포스트가 24만 1,000원이고 이게 출발한 자리가 4,000원이니까요. 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만들어낸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뭔지를 좀 같이 보시자고요.
자, 얘네들은 그 카티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카티스템은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역시 이것도, 뭐냐면, 성체줄기입니다. 성체줄기 세포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연고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메디포스트의 기본적인 사업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재대열 보관 사업이 있습니다. 재대열 보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현금 창출은 되지만 먹고 살 만한 현금 창출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카티스템이라는 게 이제 식약청의 승인이 완전히 완료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쪽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난제가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난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릎 연골에 투입을 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연골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연골에 접근을 하는데 바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해서 연골에 집어넣어야 돼요, 주사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만 갖고서 바로 투입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경쟁력이 매우 좋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과적 수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매우 상승해 버리는 거고 이 수술이 되면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뭐냐면 뭐를 풀어야 되냐면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어떤 외과적 수술이 없이 바로 연골에 접근할 수 있는 뭔가의 주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워낙 내용이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보완만 된다라고 한다면 메디포스트에 대한 평가는 다시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는 그래도 이제 배아줄기 세포 쪽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티스템 말고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생책 촉진제, 이런 것들이 임상 2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곧 임상 3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견병 치료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지금 몇 가지 진행하는 쪽에서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좀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디포스트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치료제는 나왔고요. 연구개발에 대한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쏟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냐라고 본다면, 현재 기존의 치료제가 매출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상업화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카티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장 주가의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과적 수술을 없이 바로 연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메디포스트에 대한 주가의 평가는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종목이라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얘의 최고의 강점은 뭐였냐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배아줄기 세포 쪽의 치료제에서 기술력이 검증됐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다고 하는 황반별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만약에 신약으로 나온다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임상 1상 끝났어요. 예, 임상 1상 마무리됐고 2상 정도가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보는데 임상 1상 거의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바이오엔이 이제 세 개의 회사로 이제 차바이오엔이 세 개의 회사로 나눠진 거죠. 차움 그리고 차바이오텍 그리고 차디오스텍. 자. 원래 이게 세 개로 뭉쳐졌을 때는 여기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차움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병원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어서
그 차 바이오텍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연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금 창출이 가능한 회사들은 뭐냐면 단계별 진행이 될 때마다 주가는 재평가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가장 정상적이었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얘하고 분리를 하면서 회사가 나눠졌죠. 원래 차 디오스텍은 IT 쪽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이고, 삼성의 카메라 모듈 쪽의 1차 벤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 연간 100억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구조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적정 주가를 얼마 정도로 평가해야 되냐면 시가총액 1000억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쪼개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1400억, 1500억 나오니까 당연히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동안 이렇게 묶여서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고, 이제 프리미엄 요소가 없어지니까 얘네들 주가가 적정 주가로 가려고 그러니까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는입니다. 얘는 얘의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적인 자금 지원이 나오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LA병원을 더 인수할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 좋다. 근데 요번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LA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던 회사가 순간적으로 적자가 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근데 얘의 연구개발 능력이나 모든 거는 자금 지원해주는 데 있죠. 연구개발 능력 뛰어나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단 문제가 뭐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1, 2년 걸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신약을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반영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속도를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분명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신규 상장 되자마자 무조건 매도 사인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좋은데 시간이 필요하니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자는 얘기였고, 이제 거꾸로 이제 얘네들의 그 주가가 재평가되는 시점은 아마도 요 병원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이오 쪽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쪽을 얘기하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든 종목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줄기세포 쪽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 종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실 오늘 포인트를 뒀던 건 뭐냐면 제가 방송을 했던 것 때문에 아마 차바이오텍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럼 차 디오스텍과 차 바이오텍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하고 이쪽을 좀 묶어서 좀 같이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 접근할 때는 몇 가지를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뭐냐. 최소한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냐. 아니면 치료제가 완성 단계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완성됐을 때도 지금 사례에서 보여드렸지만 완성되고서도 풀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꽤 매력적인 쪽이에요. 상당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메디포스트 바닥에서 움직일 때 왜 움직이는지 몰랐잖아요. 대체 배아줄기세포가 뭐고 성체줄기세포가 뭐고 얘네들이 만든 카티스템이라는 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 아니면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업체, 최소한 이런 전제 아래서 그래도 기술력을 갖추고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간 오늘은 제가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